안녕하세요. 마법의 돈 굴리기, 마법의 연금 굴리기 저자 김성일입니다. 오늘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ETF 자산 배분으로 시작하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두 책이 이제 제가 쓴 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 책들의 내용 중에서 내용을 발췌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듣다가 이제 뭐 제도라든지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나중에 책으로 다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맹보다 무서운 금융맹.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전 미국 연준 의장인데 그를 모르는 것은 사는데 다소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는 것은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맹이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을 했어요. 금융맹이 왜 무서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5가지 금융 리스크가 있습니다. 앞에 금융맹이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5가지 리스크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질병, 거주, 예금, 자녀, 은퇴 이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예금이 왜 리스크일까? 자녀가 왜 리스크일까? 궁금하시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암 발병 확률이 35%입니다. 즉 3명 중에 1명은 암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암을 피해갈 수가 없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암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 발병의 기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고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단 암은 예전처럼 죽는 병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암을 피해 다닐 게 아니라 암이 걸렸을 때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암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즉 질병 리스크를 해지하는 겁니다. 해지란 위험을 이제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걸 말하는데, 두 번째로 질병이나 부상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30대, 20, 30대 분들은 뭐 끄떡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혹은 자동차 사고 등 의도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실비보험, 암보험 정도는 들어두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을 권유드립니다. 저축성 보험이 왜 안 좋은지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두 번째, 거주 리스크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3가지가 필수죠. 의식주입니다. 그죠? 그 중에 거주가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거주에 대한 리스크를 저는 이제 주택 보유 여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 실거주용이겠죠. 그리고 2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전월세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에 베팅한 거랑 같은 포지션이 됩니다. 즉 내가 가격 하락할 거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10억짜리 집에 8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으면 2억만 더 대출받으면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출받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 안 오를 거다라는 생각 때문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 사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혹은 월세 사는 사람이 유리하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 집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혹은 월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위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이 한 채 있으면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별 위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도 기분이 좋겠지만 우리 집만 오르는 게 아니고 주변의 집들도 다 올라요. 그래서 크게 좋아할 이유도 없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뭐 1억, 2억이 떨어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지만 옆에 집들도 똑같이 떨어졌잖아요. 이사 다니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집이 2채 이상이다, 다주택자다, 혹은 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혹은 투기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한 건데, 이럴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 각종 규제책을 내거나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무리한 갭 투자는 잘못 걸리면 이제 물린다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주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주택 가격의 변동 확률은 아주 단순하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르거나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자, 가격이 오른다면 집을 당연히 사야겠죠. 집값이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싼데 LTV, DTI, DSR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집이라면 사는 게 좋다. 거주 위험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집값이 이제 안 오를 것 같아, 횡보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집을 안 삽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습니다. 인기가 없으니까요. 그럼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느르죠. 전세 수요가 늡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깡통 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무리하게 갭 투자한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집을 던져버리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오롯이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세가 늘어나죠. 즉 월세가 부담이 계속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집값이 만약에 하락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게 달성됩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집값이 많이 하락했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회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은 인플레를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집값이 인플레 수준으로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거주용 한 채는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금 리스크. 예금이 왜 리스크일까요? 예금이 제일 안전한 거 아니냐, 예금자 보호법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이 그림은 뭐냐면 그림에서 노란 선이 예금금리입니다. 1996년부터 최근 2020년 3분기까지 나온 건데요. 그리고 검정색 선이 물가 상승률인데, 예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가 과거에 1990년대 왼쪽에 보시면 IMF 때도 실질금리가 플러스 2%는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들을 보시면 실질금리가 다 마이너스예요. 2004년, 2008년 금융위기 때, 2011년 남유럽 사태 때,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계속 저금리예요. 저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리고 약간 올라왔다가 지금 올 3분기도 마찬가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떨어졌습니다. 즉 예금만 하면 돈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자녀가 왜 리스크냐? 다 아실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밑에 있는 그래프는 사교육비 통계를 가져온 건데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를 보시면 쭉 올라가고 있죠. 어떤 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사교육비가 서울에 사는 사람 어떻게 45만 원밖에 안 드냐, 한 달에. 말도 안 된다. 50만 원, 100만 원, 뭐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거 평균 값입니다. 평균. 그래서 형편이 안 돼서 아예 못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시키시는 분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든다.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고 은퇴 자금을 못 만들어요. 예,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더 큰 자녀 리스크가 뭐냐면, 저렇게 사교육을 시켜서 아이를 성장을 시켰는데 우리나라 청년 25세에서 34세 57%가 캥거루족입니다. 자, 캥거루 뭐죠? 엄마 배에서 계속 살죠. 자녀들이 집에서 독립하지 못해요. 왜냐? 저출산, 고령화, 취업난, 불경기. 이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부모한테 얹혀 삽니다. 앞에서 사교육을 아무리 시켰다고 해서 그 아이가 스카이를 가거나 좋은 회사에 취업할 가능성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헬조선이 아니라 일본, 미국, 영국 다 마찬가지고요. 일본에서는 그런 자녀들을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패러사이트 싱글. 미국에서 부메랑 퀴즈 돌아온다는 얘기죠. 영국에서는 키퍼스라고 하는데 부모의 퇴직연금을 축낸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자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퇴 리스크. 장수가 더 위험한 겁니다. 장수 위험이 뭐냐면 남은 돈보다 남은 삶이 더 길 때, 즉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이게 장수 위험입니다. 돈보다 빨리 죽는 건 행복해요. 남은 돈은 유산으로 남겨줄 수도 있고, 예. 근데 돈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은퇴 리스크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 초중고 사교육 시키셨죠? 대학 보내셨죠? 결혼할 때 또 뭐 해주려고 하시고요. 전세금도 보태주고 싶고, 손자, 손녀 나오면 뭘 해주고 싶고, 언제까지 이거를 할 건지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가난하면 자식이랑 관계가 원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은퇴 리스크를 보여주는 게 이건데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6%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 1위입니다. 평균이 14%인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6%, 즉 2명 중에 1명은 노인이 됐을 때 빈곤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확률이죠.
2명 중에 1명이에요. 예, 잊지 마시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 이해력이 너무 낮다. 이게 이유가 아니겠느냐? 2015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 이해력이 77입니다. 미얀마, 몽골, 가봉, 우간다보다도 낮은 수준이고요. 금융 이해력이 낮으면 가장 먼저 금융사기에 걸려듭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실 텐데 금융사기는 다 동일합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약속합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약속하면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강남의 빌딩이든 주식이든 P2P 대출이든 금이든 물류회사든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은퇴를 하신 분들, 퇴직하고 퇴직금 1억, 2억 받은 거 가지고 이런 사기에 휘말리면 한순간에 인생이 너무 힘든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몰빵 투자입니다. 몰빵 투자. 한 종목에 투자한 사람이 45%라고 합니다. 그 네 종목 이하가 82%예요. 두 종목에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지는 잘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종목이 상장 폐지되면 그대로 원금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런 낮은 금융 이해력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 분견율이 1위가 되는 거고, 욜로라는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뿐인 인생이다. 쓰자. 충동구매, 과소비, 탕진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현재 나이에도 한 번뿐이지만 은퇴하시고 60, 70이 돼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근데 은퇴 이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한탄하게 되죠. 예, 현재의 나한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공적연금, 예적금, 저축성 보험, 사적연금, 퇴직급여, 부동산 운용 이런 걸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걸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대표적으로 보면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재정이 악화되거든요.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연금보험료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인상이 되고 받는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소득 대체율이 과거에 70%였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60, 40?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가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내 노후를 다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예적금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똑같은 10,000원으로 우유를 10개를 샀다면 올해는 9개밖에 못 사는 게 실질금리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저축성보험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축성보험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자료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금감원에서 공표된 자료예요.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사업비가 차감된 금액이 적립됩니다. 오른쪽에 사례를 보시면 100만 원을 내가 넣었는데 저축보험에 사업비가 성공제 됩니다. 10만 원 정도가. 그럼 90만 원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공시이율은 시중 이자보다 더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90만 원의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년 후에 잔고가 92만 원밖에 안 돼요. 난 100만 원 넣었는데. 그래서 저축성 보험의 자료들을 보면 10년 정도 납입하면 플러스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으로 노후 대비를 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고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연금만 믿을 수도 없고 예적금, 저축성 보험을만 믿을 수도 없고 그 부동산 운용해서 노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예. 자기 집 한 채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렇다면 남은 게 사적연금과 퇴직급여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연금하고 퇴직급여가 있는데 말이 이제 어렵죠. 사적연금이란 건 개인연금을 말하는 거고 그 제도가 연금저축제도라는 게 현재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연금저축제도 안에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이 있는데 신탁은 지금 이제 없어졌고요. 신규 가입이 안 되고 대부분의 분들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입하고 계신데 연금저축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일단 세액공제 되고요. 과세에 이은 저율과세가 되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퇴직급여로는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는 게 있습니다. 취업 중인 사람은 다 가입할 수가 있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의 특징을 보시면 먼저 세액공제인데, 근로자가 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으시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66만 원 공제받아요. 연말정산할 때 돈을 뱉어내시는 경우들 많죠. 그러면 66만 원 안 내도 되는 거고, 만약에 더 세금을 많이 냈다면 공제를 받는 겁니다. 엄청 크지 않습니까? 400 넣고 66만 원 받으면 16.5%나 수익이 나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두 번째 특징은 과세 이연입니다. 예금을 하시면 예금에 대해서 원천 징수세가 됩니다. 즉 15.4%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1억을 은행에 예금하셔가지고 1%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 1년 후에 받는 게 100만 원이 아닙니다. 15만 4천 원 뺀 84만 원 정도만 받거든요. 이자가 1%가 아니에요. 더 낮죠. 근데 연금저축에 넣으시면 일단 그 과세를 이연해 줍니다. 연금 받을 때까지. 그러면 나는 연금저축에 넣어서 예금만 하더라도 80 몇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다시 또 투자하고 100만 원 다시 투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율과세는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15.4%가 아니고 5.5에서 3.3%입니다. 60대는 5.5%, 70대는 4.4%, 80대는 3.3%. 굉장히 낮은 세율을 내죠. 그래서 정부에서 너네 노후 대비해라 라고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징이 이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연 1,800만 원까지. 그리고 400까지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되고요. 400만 원 초과 납입분은 중도에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저 집 사고 싶은데 연금저축에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연금저축에 1,800을 넣으시고 400만 원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고요. 초과 납입한 1,400만 원은 언제든 찾을 수 있잖아요. 10년 동안 연금저축 납입하시면 1억 4천이잖아요. 추가 납입한 것만. 그거 찾아서 집 살 때 보태 쓰셔도 되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연금저축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 퇴직연금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퇴직금 제도가 있어서 뭐 DB형, DC형 이런 거에 퇴직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퇴직을 할 때 IRP 계좌에 그 돈이 들어갑니다. 내가 퇴직을 할 때 IRP 계좌에 그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 계좌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걸 자동으로 만들기 전에 근로자 스스로 IRP라는 계좌를 만들어서 내 퇴직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뭐 가입 대상은 다양한데 뭐 책이나 인터넷을 참조하시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은 다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IRP는 이제 세액공제 최대 700만 원까지 되고요. 연간 1,800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과세연 저율과세는 개인연금이랑 동일합니다. 실제 세제 혜택이나 과세 이연 효과는 굉장히 커요. 예, 계산해보면 굉장히 크고, 일반 뭐 펀드를 하든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금저축에 넣어놨는데 수익이 이게 뭐냐, 은행 이자보다 더 작다. 실제로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연금저축 펀드가 있고요.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저축은행 적금보다는 더 나은 수익을 내고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그거보다 더 낮아요. 네, 수익률이. 왜 그런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원리금 보장형이 80~90%예요. 원리금 보장형은 말 그대로 예금 같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해보면 미국, 영국, 호주는 뭐 5에서 8%까지 수익률이 나는데 한국은 3.2%. 이거 2012년에서 16년 사이 데이터입니다. 지금 금리랑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그 밑에 보시면 미국, 영국,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을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해외를 30에서 50%, 60%까지 해외 투자도 같이 하고요. 채권도 넣고. 근데 우리나라는 예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좋은 겁니다. 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리금 보장형을 선호하느냐? 자, 첫 번째, 낮은 금융 이해력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투자 상품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성향도 있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디폴트 옵션이 없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많이 하게 되어 있고, 근데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그 똑똑한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잘 해주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현재 제도에서는. 근데 만약에 금융회사가 좀 액티브하게 운영하다가 손실이 나면 책임은 엄청나게 비난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자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서 금융교육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융회사들을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도 없기 때문에 다 관심이 없죠. 예, 개인, 회사, 정부 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투자로 수익률을 올려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 사례는 연금저축에 연 400만원, 즉 한 달에 33만원씩 넣었을 때 30살에 시작해서 60세까지 운용하면, 오른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2%씩 수익이 났다고 치면 1억 6천이 모입니다. 그러면 약 13년 동안 한 달에 100만원씩 연금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익률을 4%, 6%, 8% 이렇게 올리게 되면, 8%인 경우에는 4억 5천만 원의 연금이 준비가 됩니다. 38년 동안 연금 월세를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꼬마 빌딩 혹은 상가 이런 거 투자를 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월세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꾸준히 월급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생각보다 상가나 빌딩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하면 빌딩 못지않은 월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왜 8%냐?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연금을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연금을 이제 똑같이 8% 수익이 난다고 쳤을 때 30세에 시작한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4억 5천이 나오고요. 40세에 시작하신 분은 1억 8천이 나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50세에 시작하면 5,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단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이 왼쪽에 보시면 주황색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이걸 더 빨리 시작하면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이 모입니다. 자, 그러면 나 지금 50세인데 어떡하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0세 시작해서 70세까지 연금을 부으시면 혹은 그 이상 하시면 가능하시죠. 근데 일단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대박 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유명한 물리학자죠. 천체 물리학자 뉴턴의 사례입니다. 뉴턴이 70대 후반 그렇게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남의 회사라는 사우스시라는 주식회사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20억 원을 손실봤다고 합니다. 70대 후반에. 그리고 뉴턴이 그런 말 남겼죠. 천체의 움직임을 알 수 있으나 인간의 광기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손실을 본 분들도 많죠. 그래서 너무 대박을 노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버블은 계속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연금은 왜 자산배분 투자가 필요하냐?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은 한국 주식이고요. 회색은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성과가 안 좋죠? 왜 그런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퇴직을 했을 때, 퇴직을 하고 이 연금을 찾아서 생활비로 써야 되는 그 시기가 하필 2007년부터 2008년이라면 저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즉 연금을 전부 다 주식에 투자를 하면 반토막 난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생활비를 반으로 줄이긴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2011년부터 16년을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횡보해요. 안 올라요. 안 오르는데 돈을 계속 찾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시에도 연금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자산 배분 투자를 해서 낙폭을 낮추고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게 자산 배분 투자의 필요성입니다. 자, 재테크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 벌기, 돈 모으기, 돈 굴리기인데요. 돈 벌기는 직업을 선택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돈 모으기는 이제 쓰는 돈보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돈을 굴리는 거죠. 재테크라는 거는 이제 돈을 어떻게 굴리냐 그 기술인데, 대부분 재테크를 해서 은퇴를 하고 싶어 해요.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 위에 있는 화살표 3개가 오른쪽 끝이 다 닿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버는 직업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잖아요. 그럼 돈을 못 모아요. 그렇게 많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다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하기에 성공 투자의 3요소는 철학,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 철학에 걸맞는 투자 전략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투자 철학이 뭘까요? 어소스 다모다란이라는 유명한 교수의 문장을 가져와 봤는데, 투자 철학이란 시장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이라고 합니다. 예. 시장이 오르던 하락하던, 코로나가 터져서 주가가 3분의 1이 날아가던, 아니면 급격하게 급등을 하던, 시장에 상관없이 내 관점은 일관돼야 한다는 거죠. 삶의 철학, 투자 철학 비슷하죠.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 뭘까? 세상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핫한 부동산, 뭐 강남 아파트, 주식, 뭐 미국 주식, 뭐 여러 가지 있죠. 자, 그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가라는 걸 접근할 때 위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도 아이를 둘 키우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초등학교 때 전과목을 공부합니다. 그쵸? 국영수사과, 음악, 미술, 체육. 우리 아이는 체육 특기생이 될 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는 미대를 갈 것도 아닌데 그 과목들을 다 가르쳐요.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재능이 뭔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전과목을 교육을 시키고 최소한의 교양 있는 혹은 먹고 살 수 있는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전과목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가면 뭐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조금씩 더 특화가 되죠. 그리고 대학을 갈 때 뭐 영문학과를 가든지 수학과를 가든지 아니면 음악을 전공하잖아요. 근데 투자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뭐 가치 투자, 뭐 많이 아시죠? 모멘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아파트, 토지. 자, 이거부터 시작해요. 나는 워렌 버핏이 너무 좋아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시작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 영어 괜찮은 것 같은데 영문학과 가야지. 이래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영문학과를 가면 적성에 안 맞으면 전공을 바꿔야 되죠. 예. 그래서 가치 투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나 부동산 할래. 그래서 아파트를 다시 합니다. 이거 뭐냐면 영문학과 다니다가 음대를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거기서 또 이렇게 하다가 하필 내가 간 때부터 장이 빠지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어하죠. 아닌 것 같아. 나 다시 주식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온다든가 뭐 이렇게 가죠. 이거 상급자들이 하는 건데 초보자들이 상급자가 하는 걸 먼저 접근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 초보자들은 초등학생이 전과목을 공부하듯이 자산 배분 투자로 각 자산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위험을 분산하면서 거기서 투자의 어떤 내공을 키워나가면서 그 다음에 점점 전문적인 분야로 파고드는 겁니다. 예. 주식 청약도 있지만 아파트 청약도 있죠. 청약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산으로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전망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거는 2016년도에 한 2017년 전망입니다. 그때 코스피가 1900에서 2200 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는 2000에서 2500 갔어요. 틀렸죠? 자, 여기 앞에 그림을 다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증권사들을 보시면 메이저 증권사들이에요. 저 많은 증권사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건데 다 틀렸죠. 그때만 틀린 게 아니고 2018년에는 2400에서 2900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1900에서 2500 갔고 2019년에는 뭐 비슷하게 갔고요. 자, 2020년에는 전망이 1900에서 2500이었는데 실제로는 1400에서 2600. 안 맞죠? 자, 이렇게 안 맞는데 그래서 이 증권사 사람들이 바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조차도, 그 전문가들조차도 전망은 어렵다. 틀릴 가능성이 많으니 전망이 아니라 대응으로 투자를 하자, 접근하자라는 거고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다 아시겠지만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탈무드에도 나와 있어요. 자신의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눠라. 그리고 구약성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목을 7, 8가지로 나눠라. 왜냐하면 어떠한 불행이 닥칠지 모르니까. 분산 투자를 실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산 배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탈무드 2000년 전에부터 있었던 얘기고 1952년에 해리 마코이츠라는 분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분이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셨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불리시죠. 이분이 1949년에 쓴 책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인데,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초보자는 방어 투자 기법을 써라. 주식 채권에 반반 투자해라. 자산 배분이죠.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고 더 많은 공부를 한 다음에 주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다양한 자산 배분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가장 유명합니다. 즉, 어떤 수익의 91%가 자산 배분 정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종목 선택, 어느 종목이 좋냐, 어느 아파트가 좋냐, 이것만 찾고 있죠. 지금 살까, 팔까, 요거 매매 타이밍 고민하느라 너무 힘들죠. 자산 배분으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5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목표 수익률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표 수익률이 100%면 코인 하셔야죠. 코인 하시거나 아니면 동전주 같은 걸 하셔야 되는데,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1년에 30%는 나야 된다, 혹은 2번이다, 혹은 3번이다, 각자 이렇게 의견이 있으실 텐데,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운전 실력 어떻게 되시나요? 대부분 1번이시죠? 근데 중간 이상은 1, 2번이신데, 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상위 30% 안에는 속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 왼쪽이 초짜, 오른쪽이 전문가예요, 그래프에서. 근데 초짜일수록 확신을 많이 해요. 경험이 많아질수록 덜 확신합니다. 노벨상 받은 이론이고요. 당신 어디 있습니까? A인가요, B인가요? 운전 실력이 A일 수도 있고, 초보 운전이면 B일 수도 있는데, 투자 실력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3번 아닐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투자 실력이 B인데 확신에 가득 차서 지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률 팩트 한번 체크해 보면 다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워렌 버핏 아시죠? 조지 소로스, 피터 린치, 레이 달리오, 이런 굉장히 유명한, 전세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정받아온 투자 고수들인데, 이분들 수익률이 20-30%밖에 안 됩니다. 30%가 안 돼요. 근데 당신의 기대 수익률이 1번이라면 이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만큼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경험이 있고 뭘 하셨는지 고민해 봐야 되고요. 2번도 어렵습니다. 보시면 레이 달리오도 20%예요. 탑백 헤지펀드 평균이 16%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3번이 맞겠죠? 최소한 초보라면. 목표 수익률을 낮게 책정하세요. 예금금리, 물가상승률 플러스 알파 정도로. 제 목표 수익률은 예금금리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매년 목표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담이랑 비교하면 너무 힘든데, 내 목표 수익률이랑 비교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죠. 자, 목표 수익률을 설정했으니까 그 다음은 자산군하고 상품을 설정해야 되는데,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제일 좋은 건 장기 우상향하고 상관관계가 낮은 게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결과를 보시면 이게 100년짜리, 90년 정도 되는 미국의 데이터인데, 주식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제일 높은 것 같으시죠?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보다 낮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주식을 들어가야 되는데 주식을 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냐? 자, 물가가 계속 오르죠.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 근데 주식하는 방법이 3가지 있어요. 직접 투자, 간접 투자하는 방법 2가지. 직접 투자는 초보자는 일단 하지 말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투자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계속 수익을 얻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들과 치는 포커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워렌 버핏도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개인들이 산 종목이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성적이 안 좋다는 기사를 발췌한 거고요. 이게 한두 해가 그런 게 아니고 거의 10몇 년째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굉장히 돈을 번 몇몇 사람들이 기사에 나오죠. 그건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가능성입니다. 그 분들보다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로 액티브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별점 보고 많이 가입하시죠. 별점 5개 받은 펀드가 10년 뒤에도 별점이 5개인 경우는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게 나중에도 좋다라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칸 보시면 상위 200개 펀드 중에서 미국 지수, 뱅가드 500이 미국 주가 지수를, 근데 그걸 이긴 펀드 숫자가 4%밖에 안 됩니다. 즉, 내가 200개 중에 좋은 거 8개를 고르던지 아니면 그냥 지수에 그냥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런 증거는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액티브 펀드를 잘 고르기 어렵다. 네, 이렇게 그 한국 주식과 환율은 달러원 환율이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국내 투자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달러 자산을 편입하자, 이렇게 됐고요.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이 왼쪽을 보시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 주가 지수인데요. 한국은 횡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본, 독일, 미국, 중국 다 올랐죠. 예. 그래서 특정 국가에만 넣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소외될 수가 있으니까요. 오른쪽을 보시면 2017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인데요. 뭐 오른 자산 있고 떨어진 자산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어느 특정한 한 나라에만 투자하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자,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2020년에 미국이 더 좋을 거 아니냐? 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보시면 제 왼쪽 위가 70년대에 미국 대 다른 나라들입니다. 그때는 미국이 저쪽 파란색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더 수익이 안 좋았죠. 1980년대를 보시면 가운데 위에 그림 보시면 그때도 미국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990년대를 보시면 미국이 이머징을 이겼습니다. 파란색이 더 높이 올라갔죠. 자, 2000년대를 보시겠습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미국이 파란색이 더 낫죠. 이머징보다. 이머징이 훨씬 좋은 수익을 냈어요. 2010년대에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2019년 말까지는 미국이 아주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계속 좋을 것이냐? 얘 누가 맞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성 편향을 갖고 있어요. 최근성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그렇지만 하지만 과거의 역사로 돌아봤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만 투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특정 국가에만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는 건 각종 연기금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분산 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해외연금, 주요 연기금들에서 해외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필요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국가에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자, 달러는 안전한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달러 자산의 위험은,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혹은 외환 보유액이 타격이 왔을 때, 금은 해지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굉장히 좋아했던 적도 있고요. 자, 지금 금값이랑 달러를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최근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달러도 코로나 때 1200원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뭐 1000원대 간다는 얘기가 있죠. 달러 자산을 막연히 갖고 있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자, 이건 달러와 금의 상관관계입니다. 둘이 서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죠. 네.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을 가져가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6가지 자산을 담게 됐습니다. 즉 이렇게 6가지 자산군을 설정을 했죠. 6가지 자산군에서 상품을 골라내면 됩니다. 국내 주식 대표로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100. 제가 이렇게 2가지씩을 선정한 이유는 2개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수수료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고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 괜찮은 상품들을 고른 거고요. 그리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산군하고 상품을 설정했으니까 다음은 장기 목표 비중을 결정해야 됩니다. 즉 아까 선택한 주식, 채권, 달러, 금 같은 거에 얼마나 돈을 넣으면 되느냐, 이게 장기 목표인데,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으로 아주 오랫동안 큰 돈을 운용하고 있는 연기금들을 봤어요. 국민연금의 지금 자금 운용 규모가 600조가 넘거든요. 600조를 굴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자산 배분을 보시면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이렇게 쫙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랑 사학연금이랑 달라요. 공무원연금이랑 괴족원 공제도 달라요. 즉 자산 배분 비중의 정답이 없다. 정답을 찾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 이제 그 금융공학을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연구들을 많이 공부도 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렇게 우수하다라고 알려진 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 비중을 이렇게 들여봤습니다. 탑다운으로 접근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형 투자자라면 위험자산의 70%, 안전자산의 30%. 자, 위험자산으로는 주식,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금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적당히 나누는 거죠. 25, 25, 20. 뭐 금이 좀 싫다 하면 좀 줄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 30%는 10%, 10%, 10% 이렇게 나누는 거죠. 10% 하죠. 되게 반반 전략인데 이게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장기 목표 비중을 결정을 했으면 투자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자 언제 투자하냐? 요즘 같은 때 투자해도 되냐? 이 질문이 항상 옵니다, 저한테. 왜냐면 주식이 올라도 이 질문이 와요. 왜냐하면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떨어질 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주식이 떨어져도 와요. 지금 떨어진다는데 들어갈 수 있냐? 해도 되냐? 자,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산 배분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접근을 했으니까 마켓 타이밍은 잊자. 예, 우리가 할 건 아니다. 예. 바로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처럼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하나에 들어간다고 하면 가격의 움직임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부드럽게 우상향합니다. 즉 지금이 제일 싼 때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좋다. 매매 시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이런 말 있죠. 예.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예. 블렛이라고 하는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만큼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 싼 건지 비싼 건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산 배분 투자에는 리밸런싱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리밸런싱을 이제 할 때는 비싼 거를 아까 처음에 장기 목표 비중에서 올라간 자산을 팔고 떨어진 자산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 초보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고 한 달에 한 번 번거롭다 그러면 분기에 한 번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허용범위 제한법 이런 거는 복잡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에서 한번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밸런싱이 왜 중요하냐? 심플한 예를 갖고 왔는데요. 환율이 1,000원일 때 원화로 500만 원, 달러로 500만 원, 5,000달러죠. 갖고 있었다고 칠게요. 맨 왼쪽 밑에 보시면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환율이 변할 때마다 매달 한 번씩 리밸런싱을 했어요. 그런데 리밸런싱만 했는데 3개월 후에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 1,008만 원이 됐죠. 8만 원을 벌었어요. 이런 걸 리밸런싱 보너스라고 합니다. 리밸런싱 안 했으면 그 1,000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환율로 1,000원 그대로고. 재밌죠? 그러면 변동성이 크다. 환율 변화가 50원이냐 아니면 환율 변화가 900원이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잔고가 달라져요. 그렇죠? 변동성이 클수록 유리한 게임이 됩니다. 자산 배분에서는. 재밌는 이제 굉장히 유리한 효과고요. 그러면 최적의 리밸런싱 기간은 얼마냐? 이거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줘야 되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많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자, 1년에 한 번만 재분배하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하면 비용이 나가니까, 거래 비용이 나가니까. 근데 연금 계좌는 매매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거나 비용이 안 나가죠. 근데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고 리밸런싱은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한다. 제가 수고하는 것도 비용이니까요. 그거만 유념하시면 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실행해야죠. 자, 투자를 실행하기 가장 좋은 건 ETF다. 소액 투자 가능하고 비용이 쌉니다. 예, 운용이 투명하고
황금성, 유동성이 높아요. 자, ETF랑 다른 애들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ETF는 그냥 펀드고 인덱스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동성이나 황금성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ELS, DLF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작년, 재작년에 엄청난 그 기사화 됐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혹해하지 마시고, 뭐 2억을 DLF에 넣으셔가지고 노후 자금을 다 90 몇 프로를 날리시고 뭐 이런 사례들 기사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고. 잘 모르는 거에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냐? ETF 투자를. ISA, 연금저축, IRP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하고 IRP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조금씩 달라요. ISA는 앞에 설명 안 드렸는데 절세통장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굉장히 절세에 유리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ISA 계좌도 잘 운용해 주시면 되고, ISA는 이 안에서 손익통산이라는 걸 해줘요. 손해난 거랑 수익난 거랑 퉁쳐가지고 손해난 거 빼고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과세. 세금 많이 내보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고, 소득이 없어도 당연히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계좌를 벌써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ISA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돈 어떻게 넣어야 되냐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이 표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에 일단 400을 넣으시고요. 자, 돈이 남았다. 그러면 퇴직연금에 300. 그러면 둘이 합쳐서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원 넣으시면 내년에 100만 원이 나와요. 연말정산으로. 예. 그리고 돈이 남았다. 그럼 다시 연금저축에 1100만 원을 더 넣으세요.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도 돈이 남았다. 그럼 ISA 계좌도 운용하시고 일반 계좌도 운용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 됐죠? 이거 ISA 계좌를 이용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인데 앞에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죠? 왜 자꾸 8% 수익 난다고 얘기하냐? 이거를 한 20년 정도 백테스트를 해봤어요. 백테스트 해봤더니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률이 8.5% 정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느냐? 이렇게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연금으로 해서 운용하시는 분들이 제 블로그에 자기가 어떻게 운용했는지 올려주고 계세요. 그걸 한번 와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변동성, 세 번째 줄에 있는 변동성이 이머징, 미국, 뭐 금, 국채 이런 거 다 20% 막 10 몇 프로씩 되는데 ISA는 7.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최대 낙폭도 1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식이나 이런 건 뭐 60%, 50% 이렇게 되죠. 이런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 동일합니다. 상품 한 가지만 바뀌고 동일하고요. 마찬가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IRP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선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 선물 ETF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선진국 국채가 선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선진국 주식을 환 노출형으로 바꾸면 달러 투자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자산군으로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는 이제 요런 그래프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연금 정보 다 모르시잖아요. 통합 연금 포털, 뭐 네이버나 뭐 다음에 가셔가지고 통합 연금 포털이라고 치시면 이 사이트 주소가 딱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금 정보 다 나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뭐 개인 있는 거 다 나와요. 가입한 게 있으시면. 그리고 이제 통합연금에서 자기 연금을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예상연금 수령액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래야지 이제 노후 플래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요. 이런 다양한 금융 정보를 모르셔서 못 하시는 분이 훨씬 많으세요. 예. 올해 연금을 가입하시면 내년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그 수익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거부터 챙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투자들을 더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성현 저자님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책 이름이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마법의 돈 굴리기. 그래서 이게 좀 철학과 생각이 담긴 책의 제목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자고 출판사가 얘기했을 때 네. 출판사 대표님하고 되게 많이 싸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사기꾼 같고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자산 배분 뭐 이런 제목으로 내려고 했는데 그럼 아무도 안 볼 것이다 라는 이제 설득에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마법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사실 투자에서 마법은 없죠. 예, 네. 투자에서 뭐 마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게 들어가면 좋은 게 나온 거고 씨를 심어야지 뭔가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결과들을 보면 되게 신기하다라는 이제 그 블로그에 댓글들이 많이 와요. 메일도 네. 오시고. 내가 뭐 주식 투자로 지금 4, 5년 하고 있는데 벌 때 많이 벌고 일 때 많이 잃었는데 한 5년 지나서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수많은 그 주식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을 공부를 하고 잠 못 자가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핸드폰으로 이걸 확인하던 그 시간들이 자기 너무 아깝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자산 배분 투자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되게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만 낮추면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실제 운영하는 것도 많이 인증샷을 올려주시고요. 저도 매달 제 연금 계좌에 그 인증샷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수익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도 하고 있다. 예. 많은 그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다고 하는데 네. 실제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픈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은 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어떻겠냐. 물론 제가 2019년 1월부터 해서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픈을 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 때 제 포트폴리오도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작년에 뭐 한 19% 정도, 아니 뭐 굉장히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났는데 코로나 때 뭐 다 깨졌죠. 다 깨졌지만 하지만 저는 이제 자산 배분 투자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2008년 금융위기나 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겹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해야 한다는 거를 이제 믿고 있고 이 논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을 썼고 네. 물론 이 공부도 뭐 금융공학을 전공하면서 뭐 철저하게 했었기 때문에 제 굉장히 큰 노후 자금들을 거기다 넣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독자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하시라고 연금을 하시라고 네. 예.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다 실천을 잘 못하세요. 네. 예, 책을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계좌를 만들까 하다가 또 이렇게 뭐 생활이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또 깜빡하고 또 안 하세요. 네. 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메일이나 댓글을 남기셔가지고 나 깜빡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야겠다고 뭐 이렇게 네. 하시는데 실천하고 안 하는 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누구나 다 알아요. 네. 예, 아는데 뭐 절약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근데 그걸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연금은 실천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여기 오다가 그 신문으로 기사를 봤는데 이제 60인 분이 네. 이제 은퇴를 하고 뭐 이렇게 어딘가에 재무 설계를 요청을 해가지고 설계를 받았는데 은퇴자금, 퇴직금 받은 것들을 다 빼가지고 IRP에 있던 돈 다 빼서 집 살 때 보탰다. 네. 그래서 그나마 그분은 집이 한 채 있으시잖아요. 그나마 다행인데 네.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는 말이 지난 5년 동안 막내 아들 교육비로 등록금으로 너무 많은 돈을 썼다. 네. 그래서 자기 노후에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자금 없으면 답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저한테도 그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자기 이제 60인데 은퇴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혹시 뭐라고 네. 드릴 수가 없고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뭐 50이다. 50이고 아직 일하고 있대요. 근데 자기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까 이제 강의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일찍 시작해서 오래 해야지 복리 효과가 많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50이라면 60까지 일하세요. 오히려 일하는 시간을 예. 아니면 65세까지 일하시거나 네. 70까지 일하시면 20년 동안 연금을 넣을 수 있잖아요. 네. 예. 20년 동안 연금 넣으시고 연금 수령을 70부터 하시면 되죠. 예.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보통 생활비를 이제 얼마 쓰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 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노후의 생활비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보통 이제 뭐 제 친구들하고도 얘기하면 너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쓰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뭐 300, 400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애들 크고 있으면 그 정도 돈이 드는데 그 생활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이제 어떤 자료들을 보면 뭐 퇴직 자금으로 20억이 필요하다, 뭐 얼마가 필요하다 이러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를 하면 사실 이제 부담스럽고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일단 직장인, 평범한 직장인 기준으로 하면 일단 연금,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를 하고 계실 네. 거고 거기서 한 뭐 100만 원 나오면 좋은 거고 뭐 적으면 좀 적겠죠. 대충 100만 원 나온다고 치고 개인연금 아까 400씩 매년 넣으시면 네. 30년 넣으면 4억 5천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100만 원씩 나오죠. 한 달에. 그 다음에 퇴직금 받은 거랑 퇴직연금이랑 하시면 거기서 또 한 달에 100만 원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300이죠. 네. 그 다음에 집 한 채 마련 제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거지 리스크 그렇죠. 때문에. 네. 집 한 채 마련하고 퇴직할 때까지 그 빚을 계속 갚으세요. 네. 길게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집이 생기고요. 하나는 회사를 빨리 안 관두게 돼요. 네, 그렇죠. 오래 일하신 동기가 예, 있어서. 동기가 돼요. 그래서 그 막판에 퇴직했을 때 집 한 채가 있잖아요. 그 요거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네. 주택연금은 자기 집을 정부한테 이제 담보 잡히고 자기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고 남은 금액은 이제 상속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한 100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00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죠.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몇십억을 모으는 게 아니라 네. 개인연금 따로 준비하시고 퇴직연금 하시고 근데 퇴직금도 이제 생각하지 않으셨다가 몇 억 받으면 네. 이것도 굴리시면 돼요. 그쵸. 예, IRP에 넣으시고 맞아요. 써서 굴리시면 되고 그럼 이걸로 충분히 노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뭔가 현실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0년 후에 아, 예. 100만 원의 가치와 지금 100만 원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30년 후에 생활비가 4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뭐 1,500만 원 그렇죠. 느낄 수 예, 있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네, 예. 그렇죠. 네.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자 이게 자산 배분으로 투자를 해서 네. 돈을 굴리잖아요. 네. 그러면 물가만큼만 수익률이 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물가가 1%가 안 되잖아요. 그럼 1%만 수익 내면 되는데 네. 자산 투자해서 요걸 계속 모아가면 그 수익률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4억 5천에서 딱 100만 원씩 얘기를 한 건 그 이후에 굴리는 건 얘기가 설명 안 드렸어요. 계산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계속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굴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찾아 쓰시고 나머지 뭐 4억 얼마 남은 걸 계속 굴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몇 프로만 수익이 나도 물가는 다 커버하고 플러스 알파, 보너스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연금저축은 진짜 기본을 깔아주는 맞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네요. 가입 제한도 없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꼭 다들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이런 이제 오늘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하지만 이 젊은 세대들한테 가장 장벽이 되는 거는 전혀 와닿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뭐 퇴직, 노후 이런 게 네.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네, 와닿지 어떻게 해야 않죠. 그 심리적인 장벽을 뚫고 응급조를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사실은 가장 어렵고요. 남의 일이죠. 그쵸.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일은 남의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60일 후의 보상에 대해서는 뇌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와, 그래요. 그리고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 작동하는 뇌 부위가 남을 생각할 때 작동하는 부위와 같답니다. 그래요. 예,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미래의 나는 남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연금을 준비하지 않은 모든 분들은 정상이세요. 뇌가 정상이세요. 네, 뇌가 정상이시고 저도 정상인데 네.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네. 거고 뇌가 정상인데 그래서 뇌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노후 준비 안 합니다. 일단 써야죠. 예, 일단 쓰게 되고 그쵸. 당장의 만족감이 더 네, 중요하니까요. 쾌락 좀 예. 진행하면 네. 뇌가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쵸. 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근데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사회 초년생이 제일 좋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네. 대학생 때, 취준생 때 쓰던 그대로 쓰세요. 네. 갑자기 차를 사고 명품백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예. 명품백으로 무슨 이렇게 사회적 어떤 지위 뭐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지위는 자산에서 나오는 거. 맞아요. 통장 잔고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거죠. 예.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거지 네. 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보상 심리 때문에. 예.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예,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심리 받으셔야 되는 건 당연히 좋은데 뭐 백을 명품을 사거나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그게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리고 그 시절에는 그게 보상이 되기도 하죠. 친구들이 우와 이렇게 해주면 좋긴 한데 그 시간은 아주 금방 가요. 네. 아주 금방 가고 누구나 다
다가오는 노후에 불안감을 갖고 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일은 남의 일이니까 잘 신경 안 쓰게 되는데 네. 강의를 들으시고 이번 기회에 좀 준비를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씩 하면 되는데 일단 한 달에 33만 원 없으시잖아요. 다 없어요. 카드값 갚는. 네. 그러니까 이게 연금을 먼저 넣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쵸. 예. 그리고 연금은 우선순위를. 못 찾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찾기 되게 번거롭고요. 예.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거 가지고 생활하시면 돼요. 네. 갓 취업한 친구한테 연금을 딱 들게 하면 그 친구 나머지 거 가지고 생활해요. 그쵸. 네, 나머지 맞아요. 거 가지고 탕진점 적응하는 하겠죠. 거죠. 네, 그쵸. 거기에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의사들 막 변호사들 뭐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는 사람 되게 호화롭게 살 것 같잖아요. 심리적으로 되게 쪼들리면서 삽니다. 왜냐면 그 2천만 다 쓰거든요. 그쵸. 나가는 비용이. 예, 명품 시계, 명품 차, 네, 뭐 임대료. 강남에 살고 예, 임대료 뭐 내고 하면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누가 더 행복하냐는 좀 다른 게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40대, 50대 분들이 이제 노후 생각을 조금씩 하실 텐데 여력이 안 될 겁니다. 예. 대기업 다니고 뭐 연봉이 1억을 받았더라도 연금 넣을 돈 400만 원 없다고 그래요. 다. 그래요. 예. 생활비 이런 게 많이 높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쵸.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미루는 거예요. 그쵸, 그쵸. 예. 우리 아이 학원을 보내야 그 학원을 왜 보내냐면 예,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의, 보통 엄마죠. 엄마의 안심이 되거든요. 그쵸. 난 널 위해서 할 거 다 했어. 내 학원을 보냈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서 너 학원을 보낸다. 근데 아이는 학원 가서 뭐 합니까? 다 멍 때리고 있습니다. 학원 간 애들 태반이 멍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원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하나도 안 보내냐? 저도 보냅니다. 보내지만 금액을 제한시켜가지고 네. 연금 다 넣고 네. 넣을 거 다 넣고 네. 남은 범위 내에서만 하자. 네. 이렇게 이제 집사람이랑 얘기를 그쵸. 했고 예. 그러면 저자님은 아이의 사교육과 연금저축으로 이 두 개를 우선순위 했을 때 연금저축이 더 우선이다. 무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이라는 거죠. 제가 애가 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실제로 저희 아내한테 한 얘기인데 둘 중에 한 명은 취업이 안 될 겁니다. 네. 예. 통계적으로 그래요. 아까 그쵸. 캥거루 보셨잖아요. 맞아.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니까. 캥거루족 집에 얹혀 사는 부모한테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 50%가 넘어요. 그럼 우리 애 둘 중에 한 명은 저희 집에 얹혀서 30대, 40대, 50대까지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지금 너무 예쁜 아이지만 그때 가서 내가 너한테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러고 있냐 이럴 순 없잖아요. 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내가 연금을 많이 넣어서 그때 받은 연금 아까 400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50만 원, 30만 원이라도 아이 용돈을 줘야죠. 네. PC방 갔다 와라. 친구들 만나라. 기 네. 죽이지 말고. 네. 그 아이가 언제 뭘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위험에 대한 그 준비를 해놔야죠. 예. 그 미래는 이제 노후가 그냥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예. 자녀까지 다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예. 하게 되면 더 큰 책임감이 된다. 네네네. 그리고 이 노후 준비를 안 해놓으면 가족이 불화가 생깁니다. 저 가족의 불화. 예. 가족의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족 중에 한 명만 아파도 집안이 다 네. 풍부역산 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자식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노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 46%라고. 예. 둘 중에 한 명이 노후에 빈곤해요. 네. 자기 병원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고 자식들은 죄책감도 있고 돈 못 들이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부모 보기가 힘든 거죠. 형제들 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고 네가 더 내라, 뭐 네가 더 내라 이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내 예쁜 아이들과 자주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00이든 400이든 노후 준비 자금을 만들어 놓으면 내 병원비 여기서 충당하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치매가 걸린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네. 요양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자식들한테 요양원비 내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한 달에 뭐 100에서 몇백까지 이렇게 있는데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거 연금 만들어 놓은 걸로 일단 100살까지만 산다고 쳤을 때 이 돈으로 요양원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돈이 좀 남으면 아이들이 손주 손녀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연금 받은 거 남겨놓은 걸로 용돈 주는 거죠. 용돈 누구한테 주냐면 내 아이의 배우자한테 주면 됩니다. 네. 예, 내 딸의 남편, 사위, 내 아들의 그 와이프, 며느리한테 50만 원을 줘보세요. 집에 오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주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네. 예, 며느리한테 주시고 예, 이렇게 사위한테 주면
네, 저희 집으로 오겠죠. 네, 돈으로 화목을 만들 수 있네요. 그렇게. 그래서 그 노후 준비 중에 그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돈 물려주지 말라고 해요. 네. 집 사주고 싶죠. 아파트 사주고 싶죠. 돈이 아주 많으시면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허리띠 졸라매고 내 은퇴 자금 다 털어가지고 결혼 자금 해주고 전셋집 얻어주지 마세요. 네. 어떻게든 걔네가 알아서 하기를 하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내 연금 나오는 걸로 조금씩 도와줘야지 한 번에 그 내 노후 자금 몇 억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긴 한데 고마우면 금세 적응이 되거든요. 네. 그 뇌는 항상 적응을 하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거에 적응하고요. 네. 있으면 있는 거에 적응해요. 그러면 점점 더 많은 걸 바랍니다. 그렇죠. 처음엔 1,000만 원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5천만 원, 1억. 네. 아빠한테 돈 있잖아. 좀 해줘. 네. 아빠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죠. 예, 그러면 이제 집안에 이제 시끄러워지죠. 그렇죠. 돈 많은 노친네가 되는 구수대가 돼서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 목돈이 있으면 안 되고 연금으로 풀어놓으면 연금이라 나 못 찾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한 달에 나 몇백 받는데 너 오면 그래도 내가 100만 원씩은 도와줄게.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예, 그럼 서로 안 싸우는 방향으로 네. 예, 되게 현명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예. 가정의 화목과도 완전히 연결되어 있네요. 네, 많은 분들이 돈이 많은 집도 그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랑 트러블 생기는 게 유산 받으려고 네. 돈이 없어도 이제 부모 봉양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준비를 해줘야죠. 지금 예쁘고 사랑하니까 그때도 이제 사이좋게 지내려면 네. 내가 준비를 해야죠. 그러네요. 뭐 봉양과 상속과 화목까지 한 큐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마법의 연금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서로 걸려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돈입니다, 사실. 예, 돈을 회피하긴 하는데 사실 그 핵심은 돈이에요. 예, 안타깝지만 그래서 돈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쵸. 이해하고 공부한 다음에 맞아요. 잘 이용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돈 중에서도 목돈보다도 정기적으로 나오는 돈이 월급이 제일 좋죠. 훨씬 더 그래서 유리하다. 많은 그 퇴직자분들이 상가나 뭐 꼬마 빌딩에 많이 넣으세요. 그 넣으시는데 이제 상가 뭐 몇 억 해서 상가를 샀는데 상가가 계속 공실이야. 엄청나게 타격을 입으시는 거죠. 그러면 1억 손해보고 팔고 이런 분 사례 굉장히 많아요. 상가나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도 분산해서 하시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지방까지 이렇게 아파트를 뭐 한 10채를 분산해서 하시면 지금 서울이 좀 주춤하는데 저기가 또 오르고 막 그래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그럴 능력이 안 되시면 대부분이 안 되시겠지만 저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자기 집은 자기 집이고 투자는 연금으로 이렇게 굴리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또 돈이 많이 생기면 또 아파트 여러 채 사실 수도 있고 한데 일단 분산으로 가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공포감을 한껏 심어주셨어요. 그죠? 뭔가 노후와 자녀와 가정 화목까지 그리면서 그러는데 근데 이 공포를 심어주신 게 어쨌든 그때의 고통이 진짜 심하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 근데 한 달에 30만 원이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죠. 뭐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런데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시작했다 이랬는데 이게 또 하다가 막 이직하고 막 이렇게 휴직하고 이랬을 때 또 비면은 또 깨고 싶거든요. 깨고 싶죠. 깨고 싶죠. 멈추고 싶고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 5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되냐? 사실 집도 못 사겠다. 그 돈 다 해도 집을 못 사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보통 보험에는 월급의 5% 미만. 보험에 너무 돈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 저축성은 하지 마시고요. 그럼 5% 미만.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나 아이들 것까지 보험을 내가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도 10% 미만. 그리고 뭐 300이든 500이든 거기서 10% 정도는 연금에 넣어라. 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50만 원이 되면 이제 개인연금, IRP 이렇게 나눠서 넣으시면 되고, 그거만 꾸준히 넣으시면 돼요. 10%만. 자, 그 나머지는 거기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 혹은 아파트 준비금, 혹은 결혼 준비금은 개인연금에 또 넣으세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납입한 부분은 세액공제를 못 받는 대신에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은행에 예금에 넣어놓으시면 예금이자를 받지만 예금이자에서 15.4% 과세하잖아요. 여기에 넣어놓으시면 그 이자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셔도
세율이 낮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과세돼요. 네. 그러면 이 이자는 나중에 노후에 그냥 받고 원금은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시면 되거든요. 네. 연금저축이 너무 좋은 상품인 거죠. 네. 그러네요. 좋습니다. 네, 그 장성수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아까쯤에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은 건가 봐요. 예, 예. 어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갖고 있으라고 하신 건지 다시 예, 한번 예.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연금저축은 제도입니다, 제도. 네. 이렇게 운동장 같은 건데 이 계좌를 어디서 만드시냐면 수수료 싼 데가 좋은 거고 네.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좋은데 네. 은행은 수수료가 비싸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예. 그리고 증권사가 쌉니다. 네. 증권사가 싸고 증권사 중에 메이저 증권사들 큰 데들은 거의 다 이 서비스를 하고요. 네. 중소형 증권사는 연금 계좌 자체를 서비스를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네. 이거 돈이 안 되거든요. 네. 아마 그 증권사 보시면 전부 다 미국 주식에 대한 광고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그 수수료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네. 근데 연금은 그 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별로 광고를 잘 안 하는데 요즘에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즌이니까 뭐 M사나 뭐 S사 같은 경우 광고를 나오는데 그 정도 메이저 회사면 괜찮고요. 네. 그 증권사에 모바일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싸요. 네. 모바일로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을 하시거나 기존에 계좌가 있었다면 계좌 이전할 수 있거든요. 네. 계좌 이전을 하시면 요 안에 계좌 안에서 내가 400만 원 만약에 넣었잖아요. 네. 이 400만 원을 가지고 돈을 나눠가지고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뭐 이런 ETF들을 나눠서 이렇게 사놓으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실천을 하시면 네, 되죠. 맞아요. 너무 간단하네요. 간단합니다. 예. 연금저축 안 드신 분들은 내일 꼭 들기. 오늘 이게 미션 아닌가요? 그죠? 예, 오늘의 미션은 지금 12월이잖아요. 네. 이제 한 달 좀 안 남았는데 그쵸. 이거 연금저축 납입액은 아무 때나 넣으셔도 돼요. 네. 지금 넣으시면 내년에 연말정산 할 때, 내년 네. 초에 연말정산 할 때 아까 환급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700 넣으시면 100만 네. 원 나옵니다. 지금 100만 원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새 휴대폰 사고 싶고 네. 새 가방 갖고 싶고 네. 여행 가고 싶잖아요. 연금저축 700을 넣으시고 어떻게든 내년 연말정산 받은 100만 원 보태가지고 쓰세요, 그거 그냥. 네. 돈을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적절한 소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새 핸드폰을 사고 나서 연금을 넣지 마시고 네. 연금 넣고 환급금 받은 거 가지고 핸드폰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때에 상관없으니까 연금저축 안 드신 분들은 예. 아까 400만 원까지 된다고 하지 않나요? 예, 연금저축 400, IRP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은 IRP 300. 네. 그러면 이제 700에 대한 세액공제가 나오죠. 700까지. 예, 예, 예. 그러니까 IRP는 직장인만 가능하고. 예, 예, 예. 자영업자는 안 되는 거고요. 자영업자 아까 이제 조건을 보시면 이제 뭐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네.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예. 네, 맞아요. 700 놓고 100 돌아오는 게 약간 투자처럼 생각하셔서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엄청 큰 거죠. 16% 그쵸? 수익인데요. 그렇죠. 꽁돈이 바로 예. 12월에 넣어도 들어오니까 예, 예. 안 하신 분은 꼭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연말 정산 하시면 이렇게 몇십만 원씩 이렇게 도로 입금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월급에서 더 떼가고. 네, 이거 연금저축을 하시면 그게 고스란히 남아 있거나 네. 오히려 입금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오늘 연금저축 때 특별하게 깊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김요한님 이런 질문 주셨어요. 연금 계좌 운영할 때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하는 것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네. 연금 계좌 놓고 이걸 자는 투자 배분하는데 좀 어려움이나 네, 이런 거 네, 좀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리밸런싱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네. 어떤 귀찮죠. 메리트인지. 네네. 귀찮은 부분이 있는데 연금 계좌 안에서 코스피 200 주식형 ETF 하나만 사셔도 돼요. 네. 그죠? 아, 400만 원 가지고 그거 다 사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장기 수익률은 비슷해요. 연금이나 뭐 주식이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필 퇴직해서 연금을 찾으려고 하는데 네.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러면 내 쌓은 연금이 4억인데 2억이 되는 거예요. 연금이. 2억에서 100만 원 찾아야 되거든요. 그쵸. 눈물 나요. 그렇죠.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잠이 안 옵니다. 예. 근데 자산 배분을 이렇게 분산을 해놓으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이 포트폴리오는 뭐 5% 10%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덜 스트레스 받죠. 그 생활비가 보존이 되잖아요. 그것도 고통을 줄여주는 거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노후가 돼서 생활비를 받기 시작하면 네.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할 필요도 있으시죠. 네. 예. 근데 60살은 괜찮아요.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네. 30년, 40년이 남은 거잖아요. 네네. 예, 투자 기간이 많이 남은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희망의 말이네요. 그럼요. 네, 예. 진짜. 그 계속 굴리면 계속 돈이 나와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투자를 해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계속 나면
처음에 있는 몇백만 원은 생활비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계속 불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불어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맛집 탐방도 갈 수 있고 국내 여행 정도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한 달에 400씩 만들었는데 특별히 돈 쓸 일이 없다? 네. 어디 안 아프다? 이러면 네. 100만 원씩 몇 번만 모으면 네, 해외여행도 갈 수 있죠. 와,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 말씀하신 게 약간 연금이 그냥 뭐 단순히 이제 뭐 건물 사고 땅 사서 이런 수익뿐만 아니라 이것도 예. 되게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돈이 될 수 있겠네요. 훨씬 유리합니다. 예. 훨씬요? 상가도 상가를 하시는 이유가 건물주로 부러워하는 이유가 네. 월세를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는데 건물주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쵸. 모든 세입자가 월세를 다 내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분쟁 그리고, 나오고 예, 있는.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네. 이사비 주면 가겠다. 네.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네.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공실이 기본적인 공실률이 있어요. 내가 상가 딱 하나 샀는데 그게 공실 나면 그 답이 없어요. 예. 그것도 한 10개 이상 해야 한두 개 공실 나도 나머지 걸로 이렇게 때우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월세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연금을 한 달에 30만 원씩 넣으면 이제 월세 받는 빌딩을 벽돌 하나씩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한층 건물 하나 이렇게 방 하나 이렇게 사무실 하나 임대 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연금으로 그거 쌓으시는 거죠. 근데 그러네요. 감가상각도 안 돼요. 네. 네, 세입자랑 싸울 필요도 없고 네. 네네,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러네요. 그렇게 비유하니까 더 명확하네요. 네. 사회적 분위기가 건물주에서 그렇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건물이 될 수 있는 거를 간과하고 그렇죠. 있는 네, 거예요. 건물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무너지지도 않는 건물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노지현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ETF나 ETN 중에 투자한 상품을 고를 때 꼭 알아야 할 기준이나 주의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거래량이 많은 상품이 유리합니다. 아, 네, 예, 그렇죠. 거래량이 많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수가 적은 거. 네. 예, 보수가 적어야지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 펀드는 무슨 회사에서 나오는 펀드들 거의 다 액티브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네. 거기에 인덱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인덱스형 펀드인 거고 네. 액티브 펀드가 스스로가 1년에 떼가는 게 한 2% 정도 되면 네. 인덱스 펀드는 1%대 혹은 그보다 좀 낮아요. 네. 근데 ETF는 0.3 요즘에 0.0 몇 막 이렇게 경쟁이 붙어서 네. 엄청 싸거든요. 네. 근데 보수를 낮추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예. 왜냐면 매년 2%씩 더 수익 내기도 어려운데 예. 보수를 낮추는 게 가장 유리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거 보수 그다음에 거래량 네. 뭐 이 정도인데 수익률은요? 수익률은 지수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 지수를 코스피 200이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들이거든요. 다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회사만 달라요. 코덱스냐 타이거냐 뭐 이렇게 회사만 달라요. 뒤에는 코스피 200, 코스피 똑같아요. 네. 다 이걸 추종해요. 요거 움직이는 거 때로 움직이게끔 설계한 거기 때문에 네. 보수가 싼 거거든요. 네. 그럼 얘중에서 보수 싼 애를 가시면 되고 경쟁이 붙어서 계속 보수가 싸지고 있어요. 네. 되게 좋은 현상이죠. 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보수 싼 걸 하시면 되고 ETN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 ETN은 이제 몇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 보수가 비싸요. 보수를 잘 보시면 비싸고요. 훨씬 비싸고 네. 두 번째는 ETN은 뒤에 N자가 노트라는 증권이란 뜻이에요. 네. 그 증권사가 발행하는데 만기가 있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이 상품이 종료될 수가 있어요. 네. 예, 돈은 당연히 입금이 되는데 내가 계속 운용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다음에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네. 초보자분들은 그냥 ETF만 하시는 걸로. 예. 그래요. 오늘 또 설명 주시긴 했지만 좀 연금저축처럼 ETF에 좀 주목하시거나 좀 유망한 자산이다라고 투자처라고 보시는 이유는 또 다시 한번 좀 말씀. 첫 번째는 연금 저축이라는 투자할 수 있는 운동장이 네. 되게 싸요. 네. 예, 보수도 싸고 혜택이 너무 많아요. 세제 혜택. 네. 세제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수도 있는데 네.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싸게 투자할 수 있다. 네. 예, 세금 혜택이 너무 많다. 네, 거죠. 그게 가장 크죠. 세제 혜택이 많다. 예, 예, 예. 그렇군요. 이거는 꼭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분산 또 말씀 주셔서 핑키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분산 자산에 대해 비중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분산하는 게 리스크가 있을까요? 아니면 분산을 이제 좀 많이 할수록 좋을까요? 이런 것도 분산의 정도에 따라 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분산을 당연히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위험이 줄어들거든요.
만들거든요. 네. 그렇죠. 자산 배분 자체가 분산을 많이 해서 위험을 줄이자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 종목만 사는 것도 제가 보기엔 포트폴리오예요. 네. 자산이 이제 하나에 몰빵이 되어 있지만 포트폴리오죠. 네. 그 다음에 주식 70%, 현금 30% 가지고 가는 것도 포트폴리오고 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분산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무슨 바이오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렇죠. 바이오 섹터가 박살날 때 같이 다 박살나거든요. 네, 요거는 분산은 분산인데 자산 배분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애들을 섞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 배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주식이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네. 이게 심리입니다. 그렇죠. 최근성 편향이라고 이게 심리인데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미 다 밝혀낸 사실인데 이제 그 분들이 이제 행동경제학자로 이제 노벨상도 받고 이랬는데 최근성 편향이라는 건 최근에 있던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쵸. 예, 그게 정상입니다. 네.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그런 건 좀 위험하죠. 네. 예, 미국 주식 하시는 건 좋은데 분산 관점에서 해야지. 아까도 이제 자료에서 보여드렸듯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미국하고 미국 외 나라들의 성과를 보면 미국이 항상 이긴 게 아니에요. 네. 한 반반 돼요. 네. 그리고 10년 미국이 이겼으면 그 다음 10년은 신흥국이 이기고 10년 그 다음 10년 미국이 이겨. 그래요. 네. 그러면 최근 10년은 지금 2010년부터 2019년 말까지는 미국이 이겼거든요. 완승했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국은 계속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2020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2001년부터 2010년, 2009년까지 이머징이 훨씬 좋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20년에 어떻게 될 거냐? 중국이란 데가.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산하면 되죠. 분산해서. 예,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거죠. 미국이 이기든 신흥국이 이기든 난 상관없어. 나 분산했으니까. 네. 그리고 주식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채권도 했잖아요. 채권도 하고 뭐 달러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 이제 달러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1000선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뭐 1200원, 막 1300원은 찍다 마나 하다가 네. 불과 몇 달 만에 몇 프로, 한 20% 이상 빠진 거예요. 달러 자산만 가지고 계셨다면 손실이 20% 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투자도 좋은데 그것 역시도 분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달러 자산이 좋다고 하는데 달러도 분산 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예. 뭐 과거의 역사적인 그 케이스를 보면 환율이 뭐 1000원대로 갈 건지 1200원대로 갈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환율은 정치적으로 결정돼요. 네. 네. 미국에서 만약에 괴롭히면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게끔 막 푸시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방어를 해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예. 과거에 뭐 일본이나 독일이 프라자 합의 때문에 환율이 한 번에 2배 혹은 절반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미국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거에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거에 베팅하거나 환율이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는 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와. 예, 그래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투자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ETF 사시면 되는데 네. 달러로 바꿔가지고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쵸. 예, 네. 그럴 경우에 그 돈은 달러로 이미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달러가 하락하면 거기서 수익이 나도 달러 하락으로 이 상세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네. 착각이었네요. 네.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고 S&P는 계속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전혀 근데 코스피는 아닙니다. 진짜 안 오르지 않았어요? 최근 10년이 그랬고요. 네. 그전 10년은 코스피가 미국보다 훨씬 높았어요. 상승률이. 수익이 훨씬 높았습니다. 예. 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와. 사실 코스피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코스피나 중국 이런 애들이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뭐 쌍 주식들 있잖아요. 네. 4차 산업혁명 말 미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뭐 네. 아름다운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2000년에도 그랬어요. 2000년에도 IT 버블 때도. 예. 뭐 엄청난 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왔는데 네. 인터넷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네. 실제 인터넷 시대가 왔죠. 저희 네. 길 가면서 영상 통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처음으로 1999년, 2000년에 다이얼 패드라고 해서 전화선으로 해서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네.
시대는 인터넷 시대가 온 건 맞지만 과연 그 회사 중에 몇 개가 살아남았냐, 어떤 애가 1등이냐, 그거는 이제 다른 거죠. 2000년에 네이버나 구글이 1등이 아니었어요. 그 지금은 네이버가 구글이 1등이잖아요. 그렇죠. 2000년에는 아니었어요. 그럼 다음 10년 후에 또 네이버나 구글이 1등일 거냐? 그거는 이제 모른다. 모른다. 예,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구나. 예, 그래서 테슬라에 몰빵하시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냥 훅 가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2000년에도 뭐 엔론이라든지 월드컴이라든지 엄청난 회사들이 있었어요. 예, 망했죠. 예, 망했거나 혹은 또 다른 회사들은 뭐 주가 반토막 났고.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뭐 미국에서 1등, 2등 하던 회사들이 지금 네. 10등 아래로 떨어진 데가 대부분이에요. 네, 10등 안에 든 회사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애가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나머지 다 내려갔어요, 순위가. 와,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0위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한두 개 빼고 다 네. 내려갈 것이다.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지금 그거에 꽂혀가지고 막 하니까. 네. 근데 그러면 강사님은 어디가 더 올라갈 거다, 이 주식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직접 투자는 안 하시거나 이런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이런 예측은 없으세요? 근데 하시다 보면 감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 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주식이 게? 오를 때 채권이 떨어지더라.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반대로 채권이 떨어질 때, 아니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오르더라. 그 주식이 오를 때 달러가 떨어지더라. 지금 보시면 주식이 오르는데 달러 떨어지잖아요. 네. 예, 그리고 네. 올 상반기만 봐도 코로나 때 주식 폭락할 때 달러 올랐잖아요. 그건 항상 생각하고 있죠. 기사를 보면 그게 거의 맞아요. 그렇죠. 예, 항상 맞진 않지만 대체로 맞아요. 그런 상관계수는 딱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어떤 자산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걸 전망하고 예측하는 건 아주 어렵지만 그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 하는 거는 은근히 잘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의 행동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네.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가 투자자들의 심리와 연결돼 있어요. 심리네요. 예. 네. 그리고 달러 역시 마찬가지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랑 관계돼 있어요. 예,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는 꽤 유효하게 장기간 지속되더라. 네네. 물론 상관관계가 같아질 수도 있어요. 네.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네. 같이 올라가면 일단 좋죠. 난 둘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같이 떨어지는 게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강의에서도 6가지로 분산한 이유가 뭔가 두 개가 같이 떨어졌을 때 네. 누군가는 지켜줘야 된다. 네. 그래서 지켜주거나 혹은 떨어진 거 싸게라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럼 현금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은 진짜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네요. 지난 강의들은 어쨌든 이제 명확한 또 이제 이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예측들이 있었는데 네네네. 굉장히 또 중요하네요. 네. 근데 분산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준다 이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분산 투자를 또 안 하는 이유가 그럼 수익이 적지 않냐?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실제로 자산 배분 투자를 해보시면 이제 해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 책에서 백테스트한 거랑 비슷한 수익률들을 내고 계세요. 더 많이 내신 분도 있고 적게 내신 분도 있지만 뭐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5에서 10% 사이 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과거 20년도 별 구간이 다 있었거든요. 2000년대 IT 버블 폭락, 예.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사태. 그때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걸 전혀 잊지를 못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었고 네. 상승도 엄청 많이 상승했어서요. 예,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다 있었거든요. 자,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장이 펼쳐질지 몰라요.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뭐 횡보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내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우상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좋은 주식을 골라낼 만한 능력이나 좋은 매매 타이밍을 찾을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안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할 줄 알면 하겠죠. 예, 당연히 수익이 훨씬 많이 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워렌 버핏이 20%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보다 더 대단한지 한번 이제 자문해봐야죠. 네. 스스로 잘 물어보고, 그리고 특히 초보자가 이렇게 확 질르면 정말 회생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야, 어떻게 5%, 8% 가지고 어떻게 부자 되냐.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 굶어 죽는 게 중요한 거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무슨 화려한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일단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안 굶어 죽고 한강에 안 뛰어내리는 게 중요한데 너무 큰 걸 노리면 분명히 이렇게 당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세요. 욕심이네요. 진짜. 예. 그러면 네. 이제 그런 얘기 하세요. 투자해서 돈 번 사람 많지 않냐? 많이 나오죠. 뭐 몇백억을 벌었다. 뭐 이렇게 뭐 딱 두 종목만 해가지고 몇십억을 벌었다.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근데 확률적으로 접근하면 그 주식이나 부동산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것보다 사업해서 돈 번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예. 그쵸. 뭐 1,000억짜리 회사, 2,000억짜리 회사 만들잖아요. 스타트업 벤처 해가지고. 그게 더 많아요, 숫자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를 그것도 엄청 조금인데. 예. 회사를 관두고 싶어 하진 않아요. 네.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거 클릭 해가지고 뭐 돈 벌고 싶어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욕심이구나. 있을까? 예,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죠. 예. 하나만 잘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템 하나만 잘 고르면 되는데 네. 그게 내가 들어갔을 때가 그리고 그 나중에 시간들 그거 다 운의 영역이잖아요. 그쵸. 예. 마스크를 판매하는 회사들 대박이 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마스크를 시작하는 회사들은 너무 힘들어요. 예, 원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운의 영역에 너무 많은 걸 맡기기에는 내 노후가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나이든 내가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예, 뭐 이런 식으로 접근. 그쵸. 예, 해봅니다. 뭘 하든 가장 기본을 그죠? 예, 할수 먹고 사는 걸 있도록. 해결해야죠. 네, 예. 먹고 사는 거를. 먹고 살고 자는 거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쵸. 예, 가장 거기다 이제 소중한 일이고. 아프게 되니까 그걸 좀 해결해야 되고 네. 예, 늙으면 일 못하니까 네. 그거 해결해야 되고 네. 근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는 예를 들어서 은퇴 자금을 계속 준비를 잘 하시는데 돈이 남잖아요. 맞벌이를 한다던가 월급을 많이 받았다거나 이거는 좀 위험하게 투자하셔도 돼요. 이거 다 잃어도 되거든요. 여유 자금이니까. 아 이건 먹고 살 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위험하게 맞아요. 해보셔도 돼요. 진짜 투자는 거기서 나오는 거네요. 네. 그죠? 이걸 해서 대박이 나면 그냥 대박 난 거고 쪽박이 나도 이 돈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근데 심리가 이게 자꾸 이렇게 물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쪽은 계좌가 아예 틀리잖아요. 연금 계좌. 여기 찾으면 막 16.5% 세금 내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찾지 마시고 이건 그냥 가만히 냅두시고 이걸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어요. 500만 원 가지고 투자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뭐 가치 투자든 뭐 개별주 하시는 경우 1억을 갖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걸 500만 원 놓고 해보세요. 뭐 가치 투자든 뭐 모멘텀이든 뭐 테마주든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잊어야 돼요. 네. 근데 거기다 계속 돈을 넣으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계좌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뭐 4개의 통장 뭐 이런 책도 네. 있는데 통장도 나눠 놓으셔야 돼요. 내 생활비 통장이랑 뭐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디서 뭐가 나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연금 계좌가 좋은 게 뭐냐면 계좌가 딱 나눠져 있잖아요. 한번 딱 들어가면 이쪽으로 오기 되게 힘들어요.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예, 그래서 못 오게끔 이렇게 탁 전선이. 넘겨놓고. 예. 그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생활과 또 투자의 네. 영역을 또 명확하게 또 나눠주신 것 같아요. 또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다. 무조건 5에서 10%는 분산 투자도 날 거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무조건 아니지만 예, 네. 장기적으로 보면 날 수 그 정도 있다. 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예. 그쵸. 7.2%의 수익을 내면 10년이면 자산이 2배 되거든요. 네. 1억 넣어서 2억 되고 2억이면 4억 돼 있어요. 예. 4억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살부터 100살까지 100만 원씩 받았었거든요. 그쵸. 예. 안 굴려도. 네. 예. 그렇죠. 근데 7.2% 수익률로 10년이면 되거든요. 예. 10% 수익률이면 7년이면 되고. 네. 예. 시간 생각보다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 지금 뭐 옛날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봤는데 한 명은 이제 아반떼를 타고 한 명은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10년 후에 얘는 계속 중국 아반떼를 타고 있고 이 버스를 타고 다니던 애가 계속 투자를 한 거죠. 그랜저를 사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네. 그땐 사도 돼요. 왜냐하면 자산이 그러니까 자기 자산이 한 10억 되면 1억짜리 차 사도 된다고 봐요. 네. 100억이라고 칠게요. 네. 1억은 좀 비싸네요, 차값이. 네. 네. 자산이 10억이면 5천만 원짜리 차 사도 되죠. 네. 5% 정도. 근데 자산이 1억밖에 안 되는데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건 조금 생각해 봐야죠. 예. 그렇죠. 차는 이제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네. 예, 계속 없어지는 자산이라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요.
이런 이 심리 컨트롤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미래의 나를 자신의 나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네네. 그 금융공학을 많이 공부하셔서 좀 돈의 원리나 또 금융의 원리 이런 거에 대한 좀 약간 또 깨달음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 네네. 것 같아요. 네네. 또는 또 이제 일반인들이 돈에 대해서 공부하기 좋은 방법 이런 것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자기도 절대 겪고. 책으로 알 수 없고요. 그쵸, 예. 진짜. 그래서 이제 20, 30대보다 그러니까 다양한 조사들을 보면 금융 이해력이 제일 떨어지는 게 20, 30대고요. 50대, 60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살면서 계속 부딪혀. 진짜 사기 사기 당해보고 돈 빌려줘서 못 보고, 그다음에 뭐 전세 뭐 이사도 가보고 계약도 해보고 그 몇 억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돈도 주보고 해야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 그걸 5, 60대가 아는 건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이고, 맨땅 헤딩하면서. 네. 20, 30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얘기처럼 계속 듣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얘기를 하면 꼰대가 돼요, 바로. 그렇죠.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 꼰대가 됩니다. 지금 즐겨야지 이러니까. 네네네. 뭔 소리야, 난 모르겠는데. 네. 꼰대가 되는데, 꼰대로 안 보이려면, 먼저 묻는 사람한테 대답하면 꼰대가 안 돼요. 근데 묻질 않죠. 그쵸. 그래서 안타까운 너무 일이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금융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나라 금융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진짜 없죠. 뭐 경제 막 그런 거는 제일 추천드리는 건 책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유튜브 말고요. 네. 유튜브 말고 단행본으로 된 책을 보시고 오래된 책을 보시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현명한 투자자 같은. 예. 그 현명한 투자는 너무 어려워요, 책이. 그쵸. 현명한 투자를 완독한 사람 별로 없어요. 어려워서 네. 제가 제 책을 홍보하는 거 너무 웃기긴 하지만 제 책도 좋고, 그다음 최근에 뭐 성균관대 영준일슨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금융교육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본인이 사재를 털어가지고 무료로 영상 강의를 만들었어요. 10분짜리를. 네. 그 시험도 봐야 돼요. 네. 근데 저도 그 강의를 다 듣고 시험을 봤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강의요? 인터넷에 아니요. 인터넷에 그냥 접속해서 가입하면 들을 수 있어요. 무료로. 어떻게 누구라고요? 영주 닐슨. 영주 닐슨이라고 네. 치시거나 네.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오시면 영주 닐슨 무료 강의 이런 거 치시면 그런 무료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걸 들으세요. 그걸 들으세요. 무료로 해주는데 이제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제 블로그에는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들으시면 제가 하는 특강도 짧은 특강과 영준일슨 교수님이 하는 짧은 특강들을 들으실 수 있고 그분은 그냥 공부만 한 교수님이 아니고 실제 월스트리트에서 15년 이상 전문적으로 이 일을 했었고 지금 이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컨텐츠도 좋고 공짜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가끔 하는데 제 책을 사지 마시고 도서관 가서 빌려보세요. 그래서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아껴서 연금 넣으세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빌려보시면 되잖아요. 또 있으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무료 교육 이런 거 열심히 들으시고 이거는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자기 돈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일단 내 돈이 안 들어가면 관심이 안 가요. 인간 심리가 그래요, 진짜. 그래서 집도 부동산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요. 투자도 해본 사람이 하는데 투자는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손실 크게 입어가지고 다신 주식 안 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갭 투자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물려가지고 몇천만 원씩 손실 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100만 원, 200만 원만 가지고 해보시고 그럼 관심이 엄청 가요. 그럼 관심이 가면 하나씩 공부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투자라는 게 아주 다양해요. 부동산을 무시하면 안 돼요. 누구나 살아야 되는 집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다주택자들을 이제 욕하는 경우도 많고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리냐면 세입자한테 빌리는 거잖아요. 이자도 안 내고. 그럼 세입자분들은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의사결정하기가 좀 더 수월하실 수 있고. 어떻게 뭐 집을 사면 세금 나가요. 보유세 나가고 뭐 재산세 나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퇴직할 때까지 갚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좀 싼 동네를 알아보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내가 회사인데 강남에
뭐 도보로 출근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럼 이제 30분 거리 이렇게 쭉 그 그림 그려보세요. 1시간 거리. 예, 거기서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네. 거기서 자기가 대출 끌고 LTV, DTI 뭐 이거 안에서는 대출을 다 받으셔도 돼요. 네. 100%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한 40% 이렇게밖에 네. 안 해주거든요. 네. 그걸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받으셔가지고 상환을 퇴직할 때까지 맞춰서 하세요. 네. 20년이든 25년이든 하고 그럼 한 달에 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얼마 꾸벅꾸벅 갚으면 네. 제일 중요한 행동장치가 연금이랑 집입니다. 근데 집에 나가는 원리금을 쓰진 않거든요. 네. 예. 그 연금에 넣어놓으면 이거 찾기 되게 불편해요. 그쵸. 자, 이거 장기 투자가 되죠. 아, 자연스럽게 되네요. 예. 네. 장기 투자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집 가지고 부자 되신 분들이 다 그냥 오래 살아서 그래요. 맞아요. 예. 네. 오래 살아서 그렇고 이제 뭐 꼬박꼬박 저기 원리금 내고. 원리금 냈으니까 그거만큼 저축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쵸. 예. 이자가 좀 아까울 수는 있지만 그 이자 그 아깝다고 예금에 돈 넣어 있으면 다 써요. 인간의 본성이 거스르게 예, 예. 하네요.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뭘 사게 돼요. 맞아요. 반드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집 놓고 연금 놓고 나머지 나머지 거 가지고 네. 사시면 맞아요. 예. 아까 활용할 수 말씀하신 있는 자기 돈 100만 원으로 투자해보는 게 공부에 굉장히 좋은 예, 방법이네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하면 또 관심이 생기고 찾아보고 네. 공부하게 되고. 저희 근데 자녀분도 계시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자녀분들의 금융교육, 금융교육? 예, 예. 돈 교육 이런 거 많이 고민할 것 같아서 그것도 어떻게 하면 네. 될까요? 저는 일단 아이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왜 학원을 가고 공부를 해야 되냐고 물어요. 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네. 네. 필요 없다, 안 가도 된다. 근데 왜 가냐 해야 대학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 대학을 가야 되냐?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랑 대학 졸업한 사람이랑 월급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리고 너네가 그냥 공부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편의점 알바 해도 된다. 네. 시급 얼마를 받을 거다. 네. 근데 아빠는 월급이 얼마다? 아빠 왜 이렇게 많이 받아? 네. 아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회사 생활해서 이게 쌓이고 쌓인 거다. 네. 어느 걸 선택할래? 네. 네가 독립을 하고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 돈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네가 직업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돈이 달라진다. 네가 좋은 직업을 갖고 싶으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혹은 사업을 하고 싶더라도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돈이니까 내가 신경 안 쓴다. 네. 단 네가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난 모든 금전적 지원을 끊을 거다. 네.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우와. 네, 그 아이들이 저를 엄청 징그러워해요. 그럼 우와. 요쯤 되면 이제 대화를 딱 관뒀다가 또 다음에 얘기나 학원 가기 싫다 그러면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래요. 또 네, 가지 마. 너 한 달에 학원비 얼마지? 그 내가 너 연금에 넣어줄게. 네 통장으로 내가 돈 굴려줄게. 너 졸업할 때 내가 1억 만들어 줄 테니까 장사하든지 네 알아서 해. 그 이상은 나 지원 못 해준다. 그리고 네가 집에 살더라도 하숙비를 내라. 네. 맞잖아요? 네. 밥 공짜로 해주고 그쵸. 저희 아내가 빨래 해주고 하잖아요. 네. 하숙비 내야죠. 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싫어요 뭐 이러는데 예, 웃으면서 이제 장난처럼 하는데 와. 이 와이프한테도 계속 그걸 주지시키고 있어요. 예.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퍼주면 결국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예쁘고 사랑하는 건 그거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돈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회사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좋은 데 가는 거고 네. 좋은 데 가려고 사교육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돈 교육이 일단 안 돼 있어요. 네. 돈 교육 다 무너지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교 때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찾아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향이 제주도인데 감귤밭에 가서 일하라고 네, 좀 하려고. 네. 네가 일당 받은 걸로 한 달 모아서 너 핸드폰 바꿔라. 그럼 그렇게. 귀중함을 또 알고. 예. 그리고 요금 네가 알아서 내라. 예. 그럼 지가 고민하겠죠. 네. 고민하고 이 생활을 자기가 계속 하고 싶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지가 고민하고 그 막 혼자 자취하고 오케이 자취해 한 달 자취하면 제가 설명해 줬어요. 돈에 대해 생각을 하게 50만 원. 뭐 한 달에 50만 원 내고 너 고양이 키우려면 고양이 병원비에 먹고 하게 그것만 해도 한 돈 100만 원 들어간다. 그 100만 원 어떻게 벌 거냐. 제가 다 하라고 그래요. 그 대신 돈을 계산해 주죠. 아빠 돈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지 그럼. 네. 아빠가 왜 회사 다니냐?
너 치킨을 어떻게 먹냐? 아빠가 돈 번 걸로 먹는 거 아니냐? 예. 아빠가 회사 안 다니면 치킨은 없다. 뭐 이렇게. 예. 맞아요. 근데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과도 어쩌면 적나라할 정도로 얘기를 같이 필요하게 할 수 있는 게 유태인의 경제교육도 크더라고요. 또 돈을 그렇죠, 시키는 그렇죠. 거.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막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네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죠. 너 행복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라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꿈을 가져라 이런 네. 거. 저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네. 저 역시도 지금 40대 중반이지만 네. 내 꿈이 뭔지를 늘 고민하거든요. 근데 뭐 꿈을 갖고 꿈을 이루려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하는 거 먹고 살면 된다.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넌 벌어야 되고 네. 그걸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게 뭔지 네가 스스로 고민해라. 자 거기서 플러스 알파는 생기면 여행을 가든지 뭐 고양이를 키우든지 뭐 네 맘대로 해라. 네. 근데 먹고 사는 건 네가 해결해라. 예. 그래서 취업을 하든 뭘 하든 자기 먹고 살 거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보통 경제적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경제적 자유까지는 너무 어렵지만 저도 뭐 못 이뤘고요. 예. 근데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캥거루족이 돼도 되는데 예. 캥거루족이 되더라도 최소한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네. 심어줘야죠. 네. 예. 나 믿지 마라. 예. 네가 알아서 해. 네. 예. 현재까지는 그 정도? 예,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나는. 근데 그런 교육 받으면 진짜 독립된 느낌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믿진 못하겠죠. 아빠가 뭘 해줄 거야. 이렇게 믿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예, 뭐 가끔 치킨을 해주지만, 네 모든 걸 해주진 않는다. 뭐, 이 신형 핸드폰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사고 싶대요. 네. 200만 원이래. 200만 원 모아서 사. 괜찮아. 네, 그랬어요. 예. 사고 싶으면 사. 예, 그 작은 애 한 달 용돈, 일주일 용돈이 몇 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언제 사냐? 나 다른 방법. 네가 만약에 아빠랑 책을 쓴다면 인쇄로 살 수도 있다. 내가 눈이 번쩍 뜨였는데 지금 이제 그 뭐 다섯 줄짜리 독후감도 쓰기 싫어해요. 그래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툭툭 던져줘요. 고민하겠네요, 본인이. 예. 그렇죠. 사고 싶으면 뭔가 해라. 네,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또 얘기해 주신 게 이렇게 부자 수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되게 원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정말 생활 그리고 독립, 경제적 자유전의 독립에 대해서 또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싶은 메시지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잊어먹지 마시고 연금 꼭 확인해 보시고 내일 꼭 그죠? 네, 하세요. 하시고 내년 연말정산 많이 받으세요. 연금에 넣어놓고 당장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가만히 놔두셔도 돼요. 네. 가만히 놔두셔도 되니까 그 대신 내년 연말정산 나오잖아요. 네. 그거라도 받으셔야죠. 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다음 회차, 10회차에는 저희 부동산계의 마이다스의 손, 또 경매계의 또 큰 손이라 불리는 송사장 부장님, 송희창님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누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자석 9회차 정말 가장 기분이 되고 가장 또 핵심이 되는 철학이자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 할 딱 하나, 연금저축펀드에서 알려주신 김성현 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